1804년 12월 2일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겨울 아침의 차가운 공기가 대성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촛불이 황금빛으로 타오르고 성당의 높은 천장에서는 샹들리에가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유럽 각국에서 온 사절단들이 숨죽인 채 한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황 비오 7세가 떨리는 손으로 황금 왕관을 들어 올립니다. 천년의 전통입니다. 교황이 왕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것. 신의 대리인이 지상의 권력자를 인정하는 순간. 하지만 그 순간 제단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움직입니다. 재빠르게 그리고 단호하게. 그는 교황의 손에서 왕관을 낚아챕니다. 성당 안이 술렁입니다. 교황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움직임으로 자신의 머리 위에 왕관을 올려놓습니다. 신이 나를 황제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나 스스로가 나를 황제로 만든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성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집니다. 방 안은 숨이 멎은 듯 고요합니다. 오스트리아 대사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습니다. 프로이센 사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젓습니다. 러시아 황제의 대리인은 창백한 얼굴로 이 광경을 바라봅니다. 교황은 그저 서 있을 뿐입니다. 무력하게. 그리고 왕관을 쓴 남자는 천천히 몸을 돌려 군중을 바라봅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는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코르시카의 가난한 시골 출신, 프랑스어도 서툴렀던 조롱받던 청년. 하지만 이제 그는 황제입니다. 프랑스 제국의 황제. 유럽 전체를 무릎 꿇린 남자. 혁명을 배신했다는 비난과 혁명을 완성했다는 찬사를 동시에 받는 남자. 그의 이름 앞에서 왕들은 떨었고 병사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시작해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세인트 헬레나. 대서양 한가운데 떠있는 외딴 섬. 차갑고 습한 감옥 같은 그곳에서 한때 유럽을 지배했던 남자가 홀로 죽어갑니다. 아무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말합니다. 내 인생은 소설보다 극적이었다. 오늘 우리는 그 소설을 펼칩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신하가 되었고 어떻게 몰락했는지, 권력이 한 남자를 어떻게 신으로 만들었다가 어떻게 파멸시켰는지,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지. AM153 고전 이야기가 여러분께 전하는 나폴레옹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1769년 8월 15일 코르시카 섬 아작시오. 지중해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섬. 프랑스 본토에서 배로 며칠을 가야 하는 변방의 땅. 이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나폴레온의 부오나파르테. 훗날 유럽을 정복할 이름이지만 이 순간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받아들고 말합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입니다. 어머니 레티치아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는 강인한 여자였습니다. 18살에 결혼했고 평생 13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중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나폴레옹은 그중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코르시카는 프랑스의 식민지나 다름없었습니다. 불과 1년 전 제노바 공화국이 프랑스에 이 섬을 팔아넘겼습니다. 코르시카 사람들은 저항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아버지 카를로도 독립운동에 참여했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힘은 너무 강했습니다. 저항은 진압되었고 카를로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프랑스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귀족 자기를 인정받고 프랑스 궁정에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없었습니다. 명목상의 귀족일 뿐 실제로는 가난했습니다. 집은 낡았고 식탁은 늘 부족했습니다. 어린 나폴레옹은 이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레티치아의 교육 방식은 엄격했습니다. 세상은 너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빼앗아야 한다. 아무도 너에게 공짜로 주지 않는다. 어린 나폴레옹은 이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는 형 조제프와 달랐습니다. 조제프는 온화하고 사교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과묵하고 공격적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언덕에 올라가 바다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평생을 보낼 수 없다. 소년의 눈에는 야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779년 10살의 나폴레옹에게 기회가 옵니다. 아버지 카를로가 프랑스 정부의 청원에서 장학금을 받아낸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본토의 브리엔 사관학교로 보내집니다. 떠나는 날 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라. 포옹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고개를 끄덕이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브리엔 사관학교, 프랑스 북동부의 작은 마을에 있는 군사학교, 귀족 자제들이 모여 있는 곳. 나폴레옹이 도착했을 때 그는 즉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저 녀석 좀 봐. 프랑스어도 제대로 못해. 한 학생이 킥킥거렸습니다. 나폴레옹의 프랑스어는 서툴렀습니다. 코르시카 억양이 강했고 발음도 이상했습니다. 부오나파르테? 이게 무슨 이름이야? 이탈리아 사람이야? 코르시카 촌놈이래. 촌놈이 여기서 뭐 하려고? 조롱은 매일 이어졌습니다. 나폴레옹은 키도 작았습니다. 동급생들 사이에서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늘 놀림을 받았습니다. 꼬마야, 거기까지밖에 못 던져? 나폴레옹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책만이 그의 친구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뛰어놀 때 나폴레옹은 책을 읽었습니다. 특히 전쟁사에 빠져들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했는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어떻게 갈리아를 평정했는지, 한니발이 어떻게 로마를 공포에 떨게 했는지, 나폴레옹은 이 이야기들을 읽으며 상상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들처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롱받는 시골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내렸습니다. 학생들이 눈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도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한 귀족 출신 학생이 그를 밀쳤습니다. 비켜, 코르시카 촌놈아. 넌 우리 팀에 낄 자격 없어. 나폴레옹은 눈 속에 넘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학생을 때려 눕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는 분노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에너지로 바꿨습니다. 밤마다 촛불을 켜고 공부했습니다. 수학, 물리학, 역사, 지리, 특히 수학의 천재성을 보였습니다. 복잡한 계산을 머릿속으로 해냈습니다. 교관들이 놀랐습니다. 이 학생 뭔가 다르다. 1784년 나폴레옹은 파리의 에콜 밀리테르로 진학합니다. 프랑스 최고의 사관학교. 여기서도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포병술. 나폴레옹은 포병에 천재적이었습니다. 탄도 계산, 포의 배치, 사격각도, 화약의 양,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계산해냈습니다. 그는 이론을 실전처럼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적이 저기 있고 지형이 이렇다면 포를 여기에 배치하고 각도를 이렇게 하면. 교관들은 감탄했습니다. 저 학생은 타고난 포병 장교다. 1785년 16세의 나이로 나폴레옹은 졸업합니다. 보통 2년 걸리는 과정을 1년 만에 마친 것입니다. 그는 58명 중 4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뛰어난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포병술만큼은 최고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소위로 임관합니다. 라페르 포병연대.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수많은 장교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인맥도 없고 출신도 변방, 승진도 더뎠습니다. 귀족 출신들이 연줄로 빠르게 올라가는 동안 나폴레옹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좌절스러웠습니다. 이대로 늙어갈 것인가? 하지만 나폴레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고 전략을 공부하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789년 그 기회가 찾아옵니다. 1789년 7월 14일 파리. 무더운 여름날. 분노한 군중이 바스티유 감옥으로 몰려갑니다. 빵을 달라. 왕정을 타도하라. 함성이 파리 거리를 뒤흔듭니다. 바스티유는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정치범들이 갇혀 있는 곳. 군중은 감옥문을 부숩니다. 간수들을 끌어내 처형합니다. 피가 거리를 물들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시작입니다. 이 소식이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코르시카에 주둔하고 있던 나폴레옹도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흥분합니다. 드디어 시작되었다. 나폴레옹은 혁명을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혁명은 출신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능력만이 중요하다. 혁명 정부의 슬로건은 자유, 평등, 박애였습니다. 왕족이 아니어도 귀족이 아니어도 이제 누구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능력만 있다면. 나폴레옹은 이 한 문장에 전율했습니다. 혁명은 나 같은 인간을 위한 것이다. 파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왕 루이 16세는 권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줄줄이 도망쳤습니다. 국외로, 국경 너머로. 그들은 다른 나라 왕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프랑스 왕정을 구해주십시오. 1792년 프랑스는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프로이센도 참전합니다. 유럽의 왕들은 두려웠습니다. 프랑스의 혁명이 우리나라로 번지면 어쩌나? 그들은 프랑스를 짓밟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 정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조국이 위험에 처했다. 총동원령이 내려집니다. 수십만 명의 민병이 소집됩니다. 나폴레옹도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는 코르시카와 파리를 오가며 정치 활동을 합니다. 한때는 코르시카 독립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습니다. 작은 섬의 영웅이 될 것인가 아니면 프랑스의 영웅이 될 것인가? 선택은 명백했습니다. 1793년 혁명은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공포정치. 로베스피에르와 자코뱅파가 권력을 장악합니다. 혁명의 적은 모두 제거한다. 단두대가 쉬지 않고 작동합니다. 1월 루이 16세가 처형됩니다. 광장에 설치된 단두대. 왕은 계단을 올라갑니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신 앞에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칼날이 떨어집니다. 퍽! 왕의 목이 바구니에 떨어집니다. 군중은 환호합니다. 왕정 타도. 유럽은 경악합니다. 신성한 왕을 죽이다니. 모든 왕정 국가들이 프랑스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는 사방이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에게 이 혼란은 기회였습니다. 전쟁은 인재를 필요로 했습니다. 능력 있는 장교를 필요로 했습니다. 출신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793년 9월 툴롱 항구. 프랑스 남부의 전략적 요충지. 이곳이 왕당파의 손에 넘어갑니다. 게다가 영국 해군이 툴롱을 점령하고 지원합니다. 혁명 정부는 경악합니다. 툴롱을 되찾아야 한다. 군대가 파견됩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툴롱은 요새화되어 있었고 영국 함대가 바다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정면 공격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그때 한 젊은 포병 대위가 나섭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24세. 툴롱을 되찾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지휘관들이 그를 쳐다봅니다. 이 젊은 장교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나폴레옹은 지도를 펼칩니다. 항구를 직접 공격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가?
저 언덕을 점령해야 합니다. 나폴레옹은 항구를 내려다보는 고지를 가리킵니다. 저곳에 대포를 배치하면 영국 함대는 항구에 머물 수 없습니다. 폭격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지휘관들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좋다. 해보게. 나폴레옹은 즉시 움직입니다. 포병 부대를 이끌고 고지를 향해 진격합니다. 영국군과 왕당파가 저항합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나폴레옹은 최전선에서 지휘합니다. 포탄이 주위로 떨어집니다. 부하 장교가 소리칩니다. 대위님, 너무 위험합니다. 나폴레옹은 웃습니다. 걱정 마. 나를 죽일 포탄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 12월 17일 마침내 고지를 점령합니다. 나폴레옹은 즉시 대포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영국 함대를 향해 발사.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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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탄이 항구로 쏟아집니다. 정확하고 치명적이고 무자비합니다. 영국 함선들이 불타오릅니다. 혼란에 빠진 영국군은 철수를 결정합니다. 왕당파도 무너집니다. 툴롱은 탈환됩니다. 나폴레옹은 이 전투에서 부상을 입습니다. 적의 총검이 그의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피가 흐릅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계속하라. 중요한 건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승리는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혁명정부는 나폴레옹을 주목합니다. 24세의 나이에 그는 준장으로 진급합니다. 파격적인 승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저 젊은 장교 뭔가 다르다. 툴롱의 영웅이라던데? 나폴레옹의 이름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는 더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훨씬 더 높은 곳을. 1794년 로베스피에르가 몰락합니다. 공포 정치는 끝나지만 혼란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정부, 총재정부가 수립됩니다. 5명의 총재가 프랑스를 이끕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능했습니다. 경제는 파탄났고 민심은 흉흉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시기에 잠시 주춤합니다. 그는 로베스피에르파와 가까웠기 때문에 의심을 받았습니다. 한때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풀려납니다.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은 파리에서 반쯤 실업 상태로 지냅니다. 돈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좌절스러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1795년 10월 5일 왕당파가 봉기를 일으킵니다. 왕정을 복구하라. 총재정부를 타도하라. 수만 명의 왕당파 지지자들이 파리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무장한 군중, 분노한 군중. 그들은 튠르리 궁전을 향해 진격합니다. 총재정부가 있는 곳. 총재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이대로 가면 정부가 무너진다. 군대를 동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가 지휘할 것인가? 바라스, 총재정부의 실력자가 한 이름을 떠올립니다. 툴롱의 영웅,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를 불러라. 지금 당장. 한밤중 나폴레옹에게 전령이 옵니다. 총재정부가 당신을 찾습니다. 나폴레옹은 즉시 궁전으로 달려갑니다. 바라스가 그를 맞이합니다. 보나파르트 장군, 이 상황을 막을 수 있겠소? 나폴레옹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거리는 이미 군중으로 가득합니다. 횃불을 든 수만 명의 사람들, 무기를 든 군중, 분노에 찬 얼굴들. 나폴레옹은 차갑게 계산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포도송 2탄입니다. 바라스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포도송 2탄? 그것은 작은 쇠구슬을 포탄에 가득 채워 발사하는 무기입니다. 한 발로 수십 명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장에서 쓰는 무기였습니다. 민간인을 상대로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도 프랑스 국민이요. 바라스가 망설이며 말합니다. 나폴레옹은 냉정합니다.
눈빛에 감정이 없습니다. 저들은 지금 반역자입니다. 정부를 전복하려는 반역자들입니다. 그리고 반역자는 제거해야 합니다. 잠시 침묵. 바라스는 고민합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소, 하시오. 나폴레옹은 즉시 움직입니다. 그는 부하 장교 미라를 부릅니다. 사브록 막사로 가서 대포를 가져오시오. 최대한 빨리. 미라는 달려갑니다. 말을 달려 막사로 갑니다. 그리고 40문의 대포를 이끌고 돌아옵니다. 나폴레옹은 대포를 궁전 주변에 배치합니다. 전략적 요충지마다, 좁은 거리의 입구마다, 군중이 몰려올 모든 경로에 병사들은 긴장합니다. 장군님, 정말 쏘는 겁니까? 명령대로 하라. 나폴레옹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군중은 점점 가까이 옵니다. 정부를 무너뜨려라. 왕을 포기시켜라. 함성이 점점 커집니다. 횃불의 불빛이 거리를 밝힙니다. 수천 명, 아니 수만 명.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나폴레옹은 말 위에 서서 지켜봅니다. 표정이 없습니다. 군중이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100m, 50m. 나폴레옹이 손을 듭니다. 그리고 내립니다. 발사, 쾅. 포도송이 탄이 군중 속으로 쏟아집니다. 수백 개의 쇠구슬이 흩어지며 사람들을 쓰러뜨립니다. 비명, 피, 혼란, 으악.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도망칩니다. 하지만 대포는 계속 발사됩니다. 쾅, 쾅, 쾅. 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단 몇 분 만에 군중은 흩어집니다. 도망칩니다. 봉기는 진압됩니다. 완전히. 그날 밤 약 300명이 죽었습니다. 거리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시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파리는 조용했습니다.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보고를 받습니다. 봉기는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좋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합니다. 감정의 동요가 없습니다. 후회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폴레옹을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공화국을 구했다. 어떤 이들은 그를 학살자라 불렀습니다. 민간인을 학살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였습니다. 그는 정부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바라스는 나폴레옹을 내무군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이제 그는 파리의 치안을 책임지는 실력자입니다. 26세에 1796년 3월 나폴레옹은 이탈리아 방명군 사령관이 됩니다. 26세. 그가 받은 군대는 형편없었습니다. 병사들은 굶주렸고 군복은 너덜너덜했습니다. 나폴레옹이 군대 앞에 섭니다. 병사들이여, 너희는 지금 굶주리고 있다. 하지만 나는 약속한다. 저 알프스를 넘으면 풍요로운 땅이 있다. 나는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병사들은 환호합니다. 몽테노트 전투, 밀레시모 전투, 론디 전투. 나폴레옹은 연전연승합니다. 속도가 그의 무기였습니다. 적이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아르콜레 다리 전투. 나폴레옹이 깃발을 들고 다리 위로 뛰어오릅니다. 나를 따르라. 포탄이 떨어집니다. 나폴레옹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병사들은 환호하며 그를 따릅니다. 승리입니다. 1797년 리볼리 전투. 오스트리아 최정예 부대를 격파합니다. 오스트리아는 강화를 요청합니다. 캄포포르미오 조약. 나폴레옹은 파리로 영웅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총재정부는 그를 두려워합니다. 너무 인기가 많은 장군은 위험했습니다. 그들은 나폴레옹을 이집트로 보냅니다. 1799년 10월 16일 프레지스 항구. 나폴레옹이 배에서 내립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47일 만입니다. 그는 군대를 버리고 왔습니다. 장군으로서는 배신입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에게 군대는 도구였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운명이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집니다. 나폴레옹이 돌아왔다. 파리로 가는 길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이집트 원정의 실패는 잊혀집니다. 중요한 건 그가 영웅이라는 사실입니다. 파리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총재정부는 무능의 극치였습니다. 경제는 파탄, 전쟁은 패배, 민심은 흉흉. 나폴레옹은 기회를 봅니다. 지금이다. 그는 CAS, 탈레랑과 만납니다. 프랑스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CAS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폴레옹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쿠데타 계획이 세워집니다. 1799년 11월 9일, 브리메르 18일, 생클루 궁전에서 의회가 열립니다. 나폴레옹이 의원들 앞에 섭니다. 공화국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의원들은 술렁입니다. 총재정부는 무능합니다. 프랑스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소리칩니다. 법을 어기는 것인가? 독재자. 의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나폴레옹은 당황합니다. 전장의 영웅이었지만 정치가는 아니었습니다. 말이 꼬입니다. 의원들은 더 거세게 항의합니다. 위기의 순간 동생 리시앵이 개입합니다. 의장으로서 명령한다. 군대를 불러라. 척탄병들이 의회에 진입합니다. 총검을 든 병사들. 의원들은 도망칩니다. 의회는 해산됩니다. 나폴레옹은 숨을 고릅니다. 위험했다. 하지만 성공했습니다. 총재정부는 무너집니다. 새 정부, 통령정부가 수립됩니다. 나폴레옹은 제한통령이 됩니다. 30세, 사실상 프랑스의 지배자입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를 재건합니다. 법전을 만듭니다. 나폴레옹 법전.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행정을 정비합니다. 교육제도를 개혁합니다. 프랑스는 안정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1802년 국민투표, 종신통령이 되겠다. 결과는 압도적 찬성. 나폴레옹은 평생 권력을 쥡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왕이 되어야 한다. 1804년 5월 18일, 나폴레옹은 스스로를 황제로 선포합니다. 프랑스 제국의 황제, 나폴레옹 1세. 유럽은 충격에 빠집니다. 혁명이 왕을 죽였는데 이제 또 다른 왕이 탄생한 것입니다. 12월 2일 대관식, 노트르담 대성당. 교황이 왕관을 들지만 나폴레옹은 그것을 빼앗아 스스로 씁니다. 신이 아니라 내가 나를 황제로 만든다. 이 순간 나폴레옹은 정점에 올랐습니다. 1805년 12월 2일 아우스터리츠. 나폴레옹의 전술적 걸작.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연합군 8만 5천, 프랑스군 7만 3천. 나폴레옹은 함정을 놓습니다. 일부러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적은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원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안개 낀 아침. 공격. 프랑스군은 적의 중앙을 돌파합니다. 연합군은 괴멸됩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1806년 예나 전투. 프로이센군을 격파합니다. 베를린 함락. 1807년 프리틀란트 전투. 러시아군을 무너뜨립니다. 틸지트 조약. 나폴레옹과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가 강 위의 뗏목에서 만납니다. 서쪽은 내가, 동쪽은 당신이. 두 황제가 유럽을 나눕니다. 이 시기 나폴레옹은 절정에 있었습니다. 유럽 대부분이 그의 지배 아래. 형제들을 각국의 왕으로 앉혔습니다. 조제프는 스페인 왕, 루이는 네덜란드 왕, 제롬은 베스트팔렌 왕. 나폴레옹 제국은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제피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나폴레옹에게는 후계자가 필요했습니다. 1809년 그는 조제핀과 이혼합니다. 조제핀은 울부짖습니다. 당신이 날 사랑했잖아요. 나폴레옹은 차갑습니다. 제국에는 후계자가 필요하다. 그는 오스트리아 황녀 마리 루이즈와 재혼합니다. 합스부르크 왕가. 1811년 아들이 태어납니다.
나폴레옹 2세. 나폴레옹은 환호합니다. 내 왕조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1812년 6월 24일, 나폴레옹은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로 진군합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침공군. 한두 번의 대규모 전투로 러시아를 무릎 꿇릴 것이다. 나폴레옹은 확신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후퇴합니다. 계속 후퇴합니다. 그리고 후퇴하며 모든 것을 불태웁니다. 초토화 전술. 프랑스군은 아무것도 구할 수 없습니다. 병사들은 굶주립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모스크바다. 9월 7일 보로디노. 러시아군이 드디어 맞섭니다.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습니다. 나폴레옹은 승리하지만 결정타를 주지 못합니다. 9월 14일 모스크바 입성. 하지만 도시는 비어 있습니다. 그날 밤 화재가 시작됩니다. 모스크바가 불타오릅니다. 러시아인들 스스로 수도를 불태운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폐허 속에 섭니다. 이럴 수가. 그는 강화를 제안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10월 19일 후퇴 명령. 겨울이 옵니다. 영하 30도. 병사들은 얼어 죽습니다. 러시아 코사크가 끊임없이 습격합니다. 60만 대군은 녹아내립니다. 베레지나 강. 공병들이 얼어붙은 물속에서 다리를 만듭니다. 그들 대부분은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수많은 병사가 강에 빠져 죽습니다. 1812년 12월 살아 돌아온 자는 2만 명. 무적의 신화는 깨집니다. 유럽은 이 소식을 듣습니다. 나폴레옹이 패배했다. 모든 나라가 일어납니다.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스웨덴. 연합군이 프랑스를 향해 진군합니다. 1813년 10월 라이프치. 제국의 전투. 나폴레옹 대 유럽연합군. 3일간의 치열한 전투. 나폴레옹은 패배합니다. 프랑스로 후퇴합니다. 1814년 3월 연합군이 파리에 입성합니다. 나폴레옹의 장군들도 그를 버립니다. 폐하, 이제 끝입니다. 나폴레옹은 분노합니다. 배신자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4월 6일 퇴위 문서에 서명합니다. 그는 독약을 삼키려 합니다. 하지만 실패합니다. 죽지도 못합니다. 엘바 섬으로 유배됩니다. 지중해의 작은 섬. 황제에서 유배자로. 엘바 섬. 나폴레옹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1815년 2월 26일 탈출. 1000명의 병사와 함께 프랑스 본토에 상륙합니다. 루이 18세는 군대를 보냅니다. 하지만 군대가 나폴레옹을 만났을 때 병사들은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황제 폐하 만세. 3월 20일 파리 입성. 한 방의 총도 쏘지 않고. 유럽은 경악합니다. 연합군은 다시 동원됩니다. 6월 18일 벨기에 워털루. 영국군과 프로이센군의 연합. 치열한 전투. 나폴레옹은 웰링턴의 방어선을 뚫으려 합니다. 하지만 영국군은 버팁니다. 오후 늦게 프로이센군이 도착합니다. 나폴레옹은 절망합니다. 끝났다. 프랑스군은 무너집니다. 패주. 백일천하 끝. 나폴레옹은 영국에 투항합니다. 영국은 그를 멀리 보냅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 대서양 한가운데. 탈출 불가능. 1815년 10월 15일 도착. 롱우드 하우스. 습하고 좁고 황량합니다. 영국 총독 허드슨 로우는 가혹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황제가 아니오. 보나파르트 장군. 나폴레옹은 분노합니다. 나는 황제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은 회고록을 씁니다. 나는 혁명의 수호자였다. 나는 유럽의 질서를 가져왔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립니다. 건강이 악화됩니다. 위암. 점점 쇠약해집니다. 1821년 5월 5일. 비가 내립니다. 나폴레옹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숨이 거칩니다. 마지막 말. 프랑스. 군대. 선봉. 조제핀. 오후 5시 49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사망. 향년 51세. 한때 유럽을 지배했던 남자. 스스로 왕관을 썼던 남자. 이제 외딴 섬의 작은 무덤에 묻힙니다. 아무 표시도 없는 무덤. 쓸쓸한 최후입니다. 나폴레옹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웅인가, 독재자인가? 그는 법전을 만들었고 유럽의 근대를 전파했습니다. 나폴레옹 법전은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쓰입니다. 하지만 수백만을 전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자유를 외쳤지만 독재를 했습니다. 혁명의 아들이라 했지만 왕관을 썼습니다. 어쩌면 그는 모순 그 자체였습니다. 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권력의 정점, 그리고 그 끝에서 맞이한 완전한 고독. 1840년 프랑스는 그의 유해를 파리로 가져옵니다. 앵발리드 황금도 말에 수십만 명이 거리에 나와 그를 맞이합니다. 죽은 지 19년 만에 그는 다시 영웅이 됩니다. 권력은 인간을 구원하는가, 파멸시키는가? AM153 고전 이야기와 함께한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